대학생 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기에 앞서 멘토링에 대해서 멘토링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하면 되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 학과의 조우필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의는 2019년 1학기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오리엔테이션에 진행되었던 강의로서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20분, 30분 정도 이내에 이제 여러분이 멘토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 청소년 멘토 역할을 하려면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교육을 받고 이제 역할을 하시게 돼 있는데, 짧게나마 이렇게 제가 교육을 먼저 하고 현장으로 가셔서 현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받는 걸로 해가지고 저는 짧게 좀 하겠습니다. 멘토링의 역사라든가 멘토링 개념, 그다음에 인적 구성 해서 멘토링 하는 역할까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멘토 이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원 전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멘토링 하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원전 1250년대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알려져 있는 거거든요. 먼저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이타카 왕국이라고 있어요. 거기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이자 아주 훌륭한 그 멘토르라고 하는 그분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고 나갔는데, 전쟁이 10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10년 동안 이 아들 텔레마코스를 멘토르가 잘 지도를 했는데 너무나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멘토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지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멘토 얘기를 할 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은 청년을 연장자하고 짝을 지어서 그 연장자의 지혜를 얻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관습이. 그래서 그런 관습을 통해 가지고 존경하는 연장자로부터 뭐 문화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에 등장하면서 또 그리스의 그런 관습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효과가 별로 없었으면은 10년, 20년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을 텐데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그 이상을 지금 지속해 오면서 30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고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 신화 속에서는 어쨌든 이게 멘토로 그 텔레마코스의 그림인 것 같은데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이 이제 멘토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쭉 역사를 타고 내려오다가 가장 유명한 멘토링 단체다 그러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BBS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들 좀 끄떡끄떡 하시는데 빅브라더스, 빅시스터스 약자예요. BBBS인데 이게 빅브라더 큰형, 빅시스터 큰 누나, 뭐 언니 뭐 이런 뜻이 그 멘토고요. 아니 리틀 브라더, 리틀 시스터 이게 이제 멘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멘토 멘티라고 안 부르고 형, 동생 이런 식으로 불러서 하는 게 이제 BBBS라는 단체인데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1904년이니까 120년 정도가 됐어요. 그 단체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처음에 39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수백만으로 멘토가 늘어났는데, 그 어니스트 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법정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 120년 동안 역사가 내려오고 효과가 계속 검증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들한테 전파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매월 한 2회 내지 4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이렇게 그 멘티 동생들하고 활동하고 그냥 놀아주고 뭐 대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확산이 되어갔고요. 자, 멘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하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상담, 뭐 코치, 뭐 교사 역할도 하고 후원자, 또 여기 친구 역할도 하네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친구라고 해요. 심지어는 어린 10대의 아이하고 한 70이 넘으신 노인하고도 친구 관계로 멘토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이런 역할을 다양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멘티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어떤 친구 형태이든 뭐 상담자든 아니면 교사든 스승이든 정말 그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내가 말하는 대화 얘기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나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양한 역할로 불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멘토 하면 멘토하고 멘티만 있는 곳으로 아시는 분이 많죠. 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멘토링에 참여하는 또 다른 인적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를 중심으로 해서 멘티를 지원을 하지만 멘토를 도와주는 이런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있고 멘토 펠로우라는 이게 인적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이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상담복지센터에 현장에 계신 그 기관에 계신 분들 혹은 그 기관 자체가 코디네이터 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랑 그 기관이 같이 코디네이터로 멘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슈퍼바이저라는 건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은 그 시설장, 기관장 같은 분이 슈퍼바이저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미팅을 뭐 하면서 내가 좀 어려움 같은 거 토로도 하고 도움도 받고 조언도 듣는 그런 시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분은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멘토 펠로우라는 거는 아동이나 청소년들 여러분이 만나니까 그 아동 청소년의 부모나 혹은 어떤 그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거기 시설장이시라든가 뭐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멘토 펠로우라고 해요. 도와주는 시간. 그래서 멘토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멘토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내가 좀 난감할 때, 난처한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협력을 구하면서 하시는 거다.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멘토라고 그러면은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역량 같은 게 있는데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이제 여기다가 제시를 했거든요. 또 이걸 또 말씀을 드리면 야,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하기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을 하실까봐 그럴 필요는 없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게 명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어왔던 거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꼭 멘토를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 해왔던 거는 평범한 사람인데 멘토도 같이 자기를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멘티 청소년 아동들한테 진짜 관심이 부정적인 관심 말고 뭘 지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어른들,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점을 잘 볼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그 속에 있는 장점들을 잘 끄집어내줄 수 있는 관심. 그게 이제 긍정적 관심인데 장점을 좀 발림없이 칭찬해 주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 쉬운 말로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극단적으로 그냥 뭐 아니면 도고 뭐 흑 아니면 백이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잘 장점과 단점도 통합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긍정적 관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감 능력. 이게 공감 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좀 따돌림을 당하기 쉬워요.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지치고 그랬을 때 그걸 같이 이렇게 감정을 돌봐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이 입장에서 경험을 해주시고, 동정이라는 말하고 좀 또 틀려요. 공감이라는 거는 아이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주는데 동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막 슬픈 일이 있었고, 뭐 엄마랑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계속 안 좋은 거가 있었는데, 내가 동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같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한탄하고 끝나는 건데, 공감을 해주면은 뭐냐면 내가 막 힘들어하는 거를 눈높이에서 같이 해주되 다시 나는 멘토로 돌아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때 멘토인 나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와 같은 멘토와 같은 심정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런 현명한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공감인데, 그런 어떤 아이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해심, 상대방은 별로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 않는 이해심이 있어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가 A 타입의 아이다, 얘는 B 타입의 아이다,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건 안 좋거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이 땅에 태어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유형화시키고, 그래서 뭐 엄마가 맞벌이 하는 집에 자녀 막 이렇게 딱 유형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만날 때는 그런 이해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복지 뭔지, 그리고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은 마음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얘가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는 그 아이 입장에서 나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근데 얘가 싫어해. 그러면 강요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나는 뭐 별로인 것 같은데 얘는 되게 원해요. 그러면은 관심 가져주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진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고, 그리고 이제 진정성 같은 경우는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얘가 그렇게 감정이 뭔가 꼬여가지고 자꾸 나를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그럴 때 왜 그럴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나는 말이야, 너를 지금 보는데 처음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서 내가 마음에 걸려. 왜 그런지 나는 걱정이 되는데 솔직하게 네가 나 어색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얘기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마음이 좀 걸린다. 뭐 이런 식의 솔직한 진정성을 보여주면 아이가 눈을 열 수도 있고 오해를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열쇠가 되니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또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할 텐데요. 대화를 할 때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여기 수동적 경청,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이 경청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아이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주는 건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표정, 진지하게 들어주는 표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책상에 앉아 있을 때도 약간 앞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이면서 상대방의 눈 사이랑 코 사이로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잘 편안한 모습으로 쳐다봐주는 그런 표정도 중요해요. 그러면 이 멘토가 나한테 되게 관심 갖고 들어주는구나 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기술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얘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것 자체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적극적 경청. 그리고 반영적 경청은 아이도 자기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을 이렇게 잘 해석해 주면서 혹시 이걸 원했던 거니? 너 이거를 원치는 않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아이도 잘 모르는 자기 무의식 중에 있는데 깊이 경청을 해주다 보면은 그거를 발견해서 꺼내주는 그런 게 이제 적극적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수동적 경청보다 더 밑에 단계는 뭘까요? 귓등으로 듣는 거.
그 다음에 뭐 건성으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쳐다보지도 않고 듣는 거. 이게 경청의 단계도 못 가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이 그런 모습 보면 기분이 나빠지게 하는 그런 거고, 이제 진짜 주목해서 들어주는 게 경청의 단계다. 그래서 4개의 기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걸 듣는 기랑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비언어적인 자기 의사 표현이거든요. 너 왜 말을 안 해? 내가 왔는데 기분 나빠? 뭐 이러면서 얘는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의사 표현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 표현을 현재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때 자꾸 재촉하는 게 아니라 쟤를 잘 관찰하면서 아, 얘가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거구나. 그 이유가 뭘지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아주 경청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걸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의미까지 듣는 기가 3번째 기고 자기도 잘 모르고 자기가 막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내용까지도 들어주는 게 진짜 4번째 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4개의 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런 주어를 많이 써주는 게 좋아요. 아이도 그렇고 멘토도 그렇고 막 대화할 때 다른 사람 얘기를 전달하는 건지 내 생각을 말하는 건지 불명확할 때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누군가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주어를 얘기를 안 하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볼 때 보니까 상담 오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머릿속으로는 동네 사람,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기 막 섞여가지고 주어를 다 생략하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끊고서 네가 그렇다는 얘기야. 동네 사람이 너한테 그랬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꾸 끊게 되거든요. 그런 이제 말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나는 말이야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를 인정해.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인정해. 이런 식으로 주어를 사용하라는 거. 그게 약간 기술이고요. 뭐 충고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해주면 또 좀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비언어적인 표현이 미소, 개방, 오픈.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주목해 주는 거. 아이랑 대화하다가 갑자기 막 SNS랑 카톡이랑 막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안 되겠죠. 아이도 마찬가지. 멘토랑 막 대화하다가 SNS 하다가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처음에 규칙 같은 거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나랑 하는 요 시간에는 나도 너한테 집중할 테니까 너도 스마트폰 같은 거는 안 하는 걸로 뭐 규칙을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좀 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포워드, 앞으로 다가가서 가급적이면 쳐다봐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표정인데 되게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그다음에 터치 같은 거 하는 게 친근감 표현일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탁 건드리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스톱.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터치. 보통 이제 멘토는 동성 간에 하는데 같은 동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가볍게 터치해주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할 때 애가 흐뭇해하고 기분 좋아하면 오히려 친근감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약간 평상시 일반 아이들하고 다른 반응을 좀 보인다 하는 분들은 상처가 있거나 어렸을 때부터 스킨십 같은 걸 잘 안 하고서 커왔거나 그래서 거부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내가 싫대는데 더 막 그러면 그게 친근감으로 다가오지 않고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터치하는 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막 교육 자료들이 만들어져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민감해요. 서양 사람들은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가 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눈 마주치는 거. 아까 눈만 딱 쳐다보라고 해서 눈 쳐다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 삼각형 있죠? 여기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봐주면 그래서 내 시선을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요. 상대방 봤을 때 시선이 움직이면 불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모호하게 쳐다보면 돼요. 모호하게. 자꾸. 그 다음에 끄덕이는 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하든 말든 1시간 동안 가만히 이러고 있어봐요.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 사람이 내가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근데 이렇게 끄덕이거나
아니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거 내가 이해 안 됐는데 이거 맞아? 혹시 다시 물어봐 주는 거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됐는데 얘 말하는 거 안 끊어주려고 그냥 가서 나중에 걔가 나한테 다시 물어보면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이러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끄덕이는 거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칭찬하는 거 있죠? 인정해주고 구체화해주고 이유를 밝혀주는 거. 그냥 칭찬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도 있었는데 칭찬하는 게 무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건성으로 막 뻐꾸기 날린다고 그러죠. 건성으로 얘기해주면 그게 더 우리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이게 기술이에요. 인정하는 거는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 예를 들면 싸움하지 않고 네가 끝까지 참았네. 잘했다, 잘했어. 네가 잘 참은 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구체화하는 거. 어떤 행동을 네가 칭찬받은 일은 너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정각이 왔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네가 잘한 행동을 칭찬해줘요. 근데 시간 약속 지킨 게 왜 잘한 거야? 그걸 모르잖아요. 그때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시간 약속을 지키면 우리가 오늘 놀이공원 가서 놀려고 했던 거, 너랑 나랑 오늘 충분한 시간 보내려고 했던 거, 그거를 잘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 잘한 거야. 그래서 인정하고 구체화해주고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칭찬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한테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다 쓸모가 있죠. 그리고 뭐 활동 일지를 뭐 적어준다든가 약속이라든가 멘티가 연락하면 이렇게 잘 응대해주는 거 기본적인 거라서 또 멘토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멘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취미가 뭔지, 내 친한 친구 이름은 뭔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학교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듣잖아요. 근데 이런 메모장 같은 거 갖고서 적어도 돼요. 그러면 얘가 나한테 더 멘토가 관심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허락을 받아야 네가 얘기할 때 나는 더 기억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적어주는 거 좋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취조하듯이 하지 마라. 지금 만나는 요 1시간 동안 아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집중 질문을 막 해보자. 자, 너랑 나랑 지금 알아가는 시간이야. 내가 지금 너 물어볼 테니까 다 대답해. 이게 아니라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꼭 그때 그 시간에 알아가는 게 아니라 며칠을 두고서 알아가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멘토 얘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겼어. 나는 누구랑 이렇게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는 그럼 어때? 너는 근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멘토 참여하게 됐니?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여기 오는 데까지 너 얼마나 걸린지 아냐? 그러면 뭐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 그러면서 이제 멀리서 왔다는 걸 살짝 정보를 흘리기도 하면서 하나는 내가 사는 데가 어디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사는 데도 이렇게 멘토가 얘기해 주면서 참 너는 어디 사니? 이렇게 그냥 대화 속에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지 취조하듯이 하지 말라는 게 취조는. 그 다음에 비밀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밀이 어느 사이에 엄마 귀로 들어가 있고 선생님 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려서 하겠죠. 좋은 얘기만. 막 진지한 얘기, 슬픈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을 절대로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그 대신 그 얘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너랑 나랑 얘기하다가 네가 해가 되는 어떤 얘기를 내가 듣게 되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해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하고 혹은 부모님하고 의논할 수도 있다. 그거 이해해 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건 괜찮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애가 뭐 뽐들을 했어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선생님 비밀 지켜줄 거죠? 막 이러면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얘기를 딱 쳐놓으면 이제 그때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떡하냐 너 이건 너한테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다 약속 지켜. 너 비밀 지켜줄 수 있지만
나 이거 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너한테 해가 되는 건 나 다른 사람을 의논할 수 있다고 얘기해. 너도 오케이 했잖아, 그지? 나 의논할 거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때? 아까 진정성하고 다 걸려 있어요. 멘토링에서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관계성하고 진정성. 관계가 깨지면 멘토링 아예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으로 비밀 얘기를 그렇게 바로 개방. 그래서 멘티가 여러 가지 얘기해 주면 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거 안 돼. 이제 멘토랑 뭐 할지 의논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 되도 않은 황당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아, 에버랜드 가요. 뭐 해요? 막 그래요.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얘기를 막 하는 타임이 있어요. 얘기를 막 하는 타임에는 끊으면 안 돼요. 그때는 뭐 대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해도 다 들어줘. 아, 오케이. 뭐 에버랜드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다 들어주고, 자, 이제 네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한번 잘 우리가 좀 골라볼까? 이러면서 그때 이제 정리하는 타이밍에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얘기 나오는 족족 바로 이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할 때 철칙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전제로 말을 끊지 말고 부정적인 어떤 이유 달지 말고 다 얘기하게 하는 게 브레인스토밍 같은 건데, 다 얘기하게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시간이 그렇고 우리가 돈 갖고 있는 건 요게 다니까 어떤 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과정을 갖다. 개방적인 사람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거 격려해 주시는 거 직접 학습 지도를 시킬 수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도 멘토링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멘토링이라는 게 지금 기원전 1000년이 넘었잖아요. 서양에서 막 넘어왔는데 멘토링이 그냥 자원봉사인지 학습지도인지 좀 구분을 못해요. 튜터링인지 코칭인지 멘토링인지 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학습지도를 할 수도 있는데 원래 그건 멘토링은 아니에요. 학습지도를 직접 해주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실은 멘토링이거든요. 그러나 현장에서 원하는 것을 또 내가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멘토링은 내가 없어도 내가 빠져도 공부를 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잘해줘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 주시면 되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 밖의 관심,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밖에서 뭐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뭐 어디 센터에서 어디 체험하러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방문하면서 학교 밖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게 또 어렵죠. 멘토 자신이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 그래서 멘토링을 하게 되면은 멘티도 성장하지만 멘토가 성장합니다. 왜? 자기 관리를 꾸준하게 해야 되거든요. 교수나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공부 엄청 하거든요. 멘티를 가르치거나 좋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도 내가 지키기 시작하고, 잘 안 지켰으면 공부도 안 했던 거 하기도, 책도 안 봤던 거 보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멘토도 성장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자기 관리, 정보를 잘 모르면서 잘못 전달하지 말라는 거. 모르면 솔직하게, 아, 미안, 그거 내가 잘 모르는데 알아봐 줄게.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얘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거 맞아요? 그럼 건성으로 그럴 거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거. 1번.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멘토링 시작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아마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쉽게 시작하고 쉽게 끝내는 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냥 멘티가 실망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 또 멘티가 무슨 말 하면요. 습관적으로 말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남성들의 약간 이 뇌 기능이 막 자꾸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재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왠지 내 대화를 이렇게 자꾸 파헤치려고 하는 것 같고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재수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용적으로 들어줄 때는 다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잘못 뭐 비판하고 하는 것도 조금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요것도 또 조심해요. 이건 너무 과해서 멘토가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자세 하지 마시면 안 거죠. 다 해결해 주려고 하다가는 멘토링 활동을 일찍 끝내게 된다. 그래서 뭐를 다 자꾸 원하잖아요. 만능 해결사가 아니에요. 다 원하면 시작 단계에서도 처음에 얘기를 좀 해주고 초를 쳐놓으세요.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으로 네가 만약에 원하면 또 다른 분한테 도움을 또 청해보자.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꺼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또 자꾸 원하는 애도 있어요. 꼬맹이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특히 그런 경우 있는데 그때는 야, 내가 멘토로서 너한테 할 수 있는 역할이 여기까지거든. 근데 나도 더 해준다는 건 나도 오히려 나도 대학생이야. 가난해. 돈 없어. 솔직한 진정성이 필요해요. 그냥 호루 전전긍긍 하면서 뭐 이것도 잘 못할 것 같고 해결도 못 해주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렇게 솔직한 진정성이 더 낫다. 그 다음에 멘토 부탁도 마찬가지죠. 네, 부탁 들어주고 엄마 아빠 같이 권위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거. 그럼 멘토 만날 일이 없죠. 엄마 아빠가 더 생긴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 너 이거 아니면 끝이야.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자. 뭐 아니면 또다. 이런 식의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멘토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 이거 반드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좋아. 막 이러면서 멘티를 위해서 막 좋은 거 같이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족 친구를 비판할 때 있어요. 막 와서 엄마 욕을 한참 해요. 그 경청 막 해주고 막 공감해주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또 무관심하고 또 막 아닌 것처럼 하면 얘가 또 동질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이 입장도 이해한다는 그런 표정이나 걱정하는 마음을 같이 가져주는데 동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얘가 귀찮아져요. 처음엔 막 같이 해주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멘토로 나와야 돼요. 같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지만 다시 나와서 멘토라면 이런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네가 약속도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멘토 입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너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라고 하면서 아이가 자꾸 생각하도록 하면서 같이 비난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비난을 하지 말자. 돈 많이 쓰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 시작할 때부터 경계를 긋고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믿음의 승부 동영상은 저작권으로 인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해당 영상에 대한 짧은 영상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승부 장면 중 코치가 훈련 중에 한 미식 축구 선수의 눈을 가리고 그 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코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멘토분들은 꼭 해당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규필 교수님의 청소년 멘토링 이해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